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앞서서 파헤쳤던 두 사람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지욱 기자시고요. 그리고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님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공익신고자 조성은으로 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고발사주 사건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검사의 어떤 민낯을 가장 먼저 네.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조성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검사라고 하는 공저자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4일 네. 원래 섭외를 해놨었는데 네, 맞습니다. 12월 3일 밤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계엄이 터지면서 이 아이템이 계속 밀렸고요. 네. 봉지욱 기자가 명태균 게이트로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서 두 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조 대표님 저희 그래도 유튜브 처음 나오셨는데요. 한번 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이제 뭐 고발사주 사건 이제 벌써 이제 항소심 결과 났고 상고심 가고 있는데 그동안 뭐 증인 책 쓰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시사인 유튜브를 다 나와보고 너무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두 감사합니다. 분의 케미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래라면 명태균과 이런 이야기, 고발사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현안이다만큼 네. 이야기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 오늘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하기로는 이제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할 만한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재명 요원으로 부릅시다. 아,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 요원이라고 부르면 된다. 정청래 요원. 네, 권성동 요원, 권영세 요원. 네. 그러네. 권성동 요원님께서 예.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낮잡아 보는 행위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네. 그래도 법원 관련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저런 행태가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결과에? 그러니까 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추잡하고 뭐 참 뭐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네. 어차피 나중에는 지금은 저런데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되면 형사법정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내란 형사법정에서는 서로 살려고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한 것 그런데 같긴 해요. 김용현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거나 또 두 가지죠.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든지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좀 낮아 보이니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내가 살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내란범은 사면하지 않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공언을 했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거나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린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길만 찾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파면된 순간부터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김용현이라는 인간 자체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이 고발사주 사건을 겪다 보니까 이제 워낙 현상들에 이제 치중을 하면 제가 휩쓸릴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철학적 고민이나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김용현이라는 그 어떤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신복형 이제 굉장히 입안의 혀처럼 원래 그래서 그 자리에 간 사람 아닙니까? 사실 뭐 경호처장이 이제 사실 국방부 장관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거의 기우제처럼 막 믿고 싶은 마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충성심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아무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미뤄졌던 개업날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당혹했던 우리 그 기자님 목소리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다 상식선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 자기가 다 했다. 뭐 자기가 뭐 끌어내라고 했던 것을 뭐 윤석열이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심지어 현재 니들도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측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 계엄 사태, 이 불법 계엄, 이 모든 어쨌든 권한자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됐느냐 여부만 판단할 문제지. 뭐 요원, 의원, 뭐 바이든 알리면 이런 이제 굉장히 근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추잡스러워. 너무 추잡스럽다.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류의 발언이다라고 하시는 네. 건데요. 근데 방금 봉지욱 기자님께서 홍사훈 TV에 있다 오셨나봐요. 댓글창에 네. 또 금세 어떻게 이렇게 네. 온 거냐 하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예, 저희 제가 생방송 사실은 이렇게 진행 연속으로 중입니다. 어디 나가거나 하지는 않는데 오늘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고생이 공교롭게. 많으십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죠. 예. 근데 뭐 어제 또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충분히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거짓말이 반박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좀 국조 측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서는 봉쭉 기자님도 원래 특히나 청문회 좀 나가보셨잖아요. 어떤 말들이 좀 집중해서 보면 될까요? 홍장원 차장이죠. 홍장원 차장 AI 뭐 해가지고 굉장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제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했고 많은 예. 답변을 받았고 그때 국정원법 네. 위반으로 수사한다 이런 보도 쓰셨죠. 그런 보도도 예. 했고 그러니까 고마워하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검찰의 행태. 국정원법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뭐 난데없는 뭐 시민단체가 토요일에 고발을 했는데 일요일에 배당이 돼가지고 검사실에서 이번 주에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홍장원의 발언, 홍장원을 죽이는 공작이구나.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란 매체에서 홍장원이 대북 공작금을 뭐 착복했다 등등등등 이렇게 쭉 기사가 나와요. 이거는 거기 저희 보도도 가짜뉴스 쓴대요.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란 매체 자체가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 기자인가? 가명으로 쓰나 약간 이런 의심도 있고. 주한미군이 입장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도 있고 그 소스에 대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나.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하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의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원지 같은 곳인데 거기가 딱 그러자마자 절대로 취재로 알 수 없는 홍장원의 개인 인적사항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그런 보도를 했나요?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국정원에서 홍장원 죽이기에 들어갔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나가고 그 당일날인가 검찰에서 전화가 왔대요. 홍장원 1차장한테요? 네, 천천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홍장원이 만약에 그때 검찰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이 됐다면 홍장원은 뭐 어제 사실상 특위에 발언을 하지도 못했겠네요. 뭐 발언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예. 아무리 예. 자기가 국정 1차장까지 했지만 그리고 더구나 이분은 철저하게 보수인 사람이에요. 사실 어제도 그런 네. 면모가 많았죠. 간첩만 잡고 살았잖아요. 간첩만 잡고 살았고 자기는 또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다 뭐 이렇게 발언하잖아요. 상당히 좋아했다. 근데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취향 독특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 이제 그분이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치인 체포 이거 지시한 건 이건 북한이잖아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 모의부 평양 이런 그 얘기는 얘기했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이 김정은이 되려고 하니까 난 그건 반대한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찐 보수, 네. 찐 군인. 네.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홍장원 차장과 그러면 카톡으로만 주고받고 취재를 좀 하셨던 건가요? 글쎄 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연락이 없네요. 아직. 내란이 진압된 후에. 근데 일단은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더라. 그리고 굉장히 그냥 정말 뭐라고 할까 이 국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드디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어떤 보수 가치를 봤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고발사주 사건 역시나 굉장히 이제 어떤 보수적인 가치, 헌법 질서, 이제 법의 질서, 그 다음에 어떤 선거 중립 의무, 검찰의 선거 중립 의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무시되지만은 저는 그 어떤 과정 안에서 정치인, 법조인 출신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누구 하나 법조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을 사실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예. 그 시기에는
대한변협도 손준성 뭐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입장문 내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되게 허탈하고 굉장히 가치 없는 일을 하나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저께의 그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사실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저 정도의 신념을 갖고 일하시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또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뭐 스카이데일리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발단, 예, 예전 그리고 2012년 국정원 댓글 부대, 박근혜 원세훈 처벌받았고, 시발단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왜냐면은 이름이네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캠프랑 이제 어떤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어떤 인신 공격을 포함한 그런 제가 심지어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수십만 건이 넘어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거를 이제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마치 뭐 어떻게 이제 뭐 유튜버로 이제 뭐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사실 저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지점들과, 왜냐하면 저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것을 자꾸 매체라는 어떤 그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거기는 창작을 하는 곳이지 이제 보도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사실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 혹은 저는 사실 100%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이해관계를 위해서 믿는 그렇죠. 척한다. 그 부정선거라는 그 어떤 것이 이제 헌정질서, 이제 그동안 어떤 선거들 이런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이제 무시를 하거나 이제 어떤 배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제 어떤 사실 근거도 없잖아요. 무슨 중국인 선언 뭐 잡아놓고 사진 하나 붙고 막 이랬다. 너 중국인이냐? 아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지어낸 그래서 이야기고요. 이거를 저희가 갖다가 반박해서 사실 썼는데 우리 다 제가 존경하는 기자님들이시지만 기자협회나 혹은 이제 언론 어떤 단체들, 이제 주요 어떤 거기에서도 사실 뭐 인터넷 언론 뭐 단체들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단순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 모든 허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배제를 해가야지 사실 정신 좀 차리지 않고. 그럼요. 다들 제 정신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119 서부지법 폭동까지 일어난 게 맞습니다.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이 상처가 우리 공동체에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근데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걸 엄벌해야 되는데 봉지욱 기자께서 페이스북에 남긴 거를 보면 지금 관련된 지금 수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 취재를 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금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다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광범위하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저 돈이 어디서 날까라는 막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의 어떤 조직과 연결이 돼 있다. 미국이요? 네. 그리고 인물도 특정이 되고, 미국에도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는 되게 우스워 보이고 야, 저 말도 안 돼 이러지만 미국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가 재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특히 미국의 선거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 선거인데 후원금과 기부금을 엄청 받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로비 단체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면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뭐 인물들이 거기 가입이 돼 있어요. 가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연결된 정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부정선거론자와 연결되어 있는 정황. 저희가 이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누가 키웠냐라고 보면 전에 김대남 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에서도 나왔지만 자기가 집회 사주를 했다 그러잖아요. 맞불 집회를 내가 사주했어. 내가 다 관리하는 거야. 김상진
김상진 내가 다 관리해. 상진이 어쩌고저쩌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한 정황이 육성으로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남성연대라는 데가 지금 한 2만 명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텔레그램에서. 신남성연대가 마찬가지로 이번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를 젊은 축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자기들이 주도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신남성연대가 이미 대선 기간 때부터 선거 기간에 강기훈 전 선임행정관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윤석열 측과. 2022년 대선에서요. 그러니까 강기훈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강기훈이 알게 된 건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이 지금 되게 의외더라고요. 의외로 극우 유튜버들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범이 있고 뭐 거기에 이제 권성동이 또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그 단순히 그럼 이 단체들에 대해서 뭐 법원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주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그 얘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그럼 자금에 대한 원천이 궁금한데 어찌됐든 대통령실 이 관련 흔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중에 한 명이 확인된 게 강기훈입니다. 강기훈 전 선임행정관이 이제 음주운전 사실은 음주운전 한 번 하고 잘려야 되는데 두 번 하고 잘린 것 같아요. 12월에. 근데 이분이 어디 해외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뭐 나오라고 할 때 해외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해외에 나오는 있다. 이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단체들에 대한 뒷배가 분명히 반드시 있고 왜냐하면 자금이 필요하고 뭐 10만 원 주네 차비도 주네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연결이 된 지점들이 보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강기훈인데 강기훈은 몸통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누군가가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취재해서 보도를 하려고 원래 어제 보도하려다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취재해야 돼서 왜냐하면 이건 100% 소송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취재해서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의 난동의 뒷배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다. 그리고 더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뭐 강기훈만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도 그 뭐 행정관 한 명이 그 동료 문자 보냈죠. 헌법재판소 가는데 다들 뭐 응원해달라. 다 모여달라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사직서를 냈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게 시민사회수석실이죠. 강승규 의원은 잘 알 텐데. 강승규 의원은 지금 잘 알 텐데 말을 거기 출신이죠. 입을 닫고 있죠.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을 했으니까. 말씀 여쭤본 게 하나만 더 저기 봉 기자님한테 여쭤보면 근데 오늘 뉴스타파에서는 또 이 구속된 유튜버 중에서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가 있다 이런 게 있던데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되는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건희 팬클럽의 운영자가 거기 왜 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강신업 변호사가 아는 그 건희사랑이라는 단체는 차라리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아요. 근데 퀸건이라는 데는 나 잘 알지도 못했는데 퀸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거예요. 팬클럽이 여러 개인가 보죠. 지금 조성은 대표님 굉장히 이틀막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뭐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강신업이 하는 그 건희사랑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이거 좀 촌스럽네. 그래가지고 야 내 컨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김건희가 컨셉을 던져가지고 퀸건희. 내가 볼 때 저 이름도 본인이 진 것 같아요. 퀸건희. 아주 김건희의 위상을 세계 저 클럽 그 단체의 목적은 김건희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 써 있잖아요.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글로벌 인플루언서 김건희. 그 예전에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에 파란색 마크를 받기 위해서 외교부를 동원했었다 맞아요. 이런 의혹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X라고 부르고 있는 그 SNS 매체인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본인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는 그 기사가 떠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 김건희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라면 진짜 웃겨지는 건데 문제는 저게 이제 하단에 보시면 그 저 킹건희를 만들고 참여했던 이제 운영자급 인원들이 나오는데 협력 지원, 그 젊은 시각. 전 저분 누군지 모르는데 젊은 시각 저분이 유튜버 구독자가 8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젊은 시각 이 양반이 거기 가서 하다가 구속됐어요. 어제 그젠가 뭐 해서 구속돼 있고 한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그 김건희가 사실상 사주왕 만들게 한 그 퀸건희의 운영자가 거기 간 것, 거기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김건희가 정말 연관성이 없을까?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뭐 거기는 또 취재되는 대로 저희
최근에 저희 회사로 이직한 전혁수 기자의 첫 기사입니다. 저기. 아, 네, 첫 기사. 원래 같이 모시려고 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입틀막을 스스로 하시던데요, 아니, 조 대표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이제 제일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추잡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는 사실 퀸건이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 퀸건이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네.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어떤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었다.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었고 그 어떤 뭐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장 이제 대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어떤 영화 속의 어떤 그 역할을 나름의 롤을 막 자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지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약간 좀 젊고 충분히 상상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친구들이 하는 일이면은 충분히 예쁘게 봐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나이가 몇 65년생 뭐 이런 분들이 막 하시니까는 좀 그렇다 뭐 그런 거랑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좀 더 이제 좀 덧붙이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 고발사주 고발장을 들고 나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4월이잖아요. 예. 2020년 4월이라는 것은 총선 때. 그때 사실 가장 부정선거 피크였던 시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를 네, 공격하고 근데 있죠. 사실 이번 예. 총선에서는 그 부정선거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권을 했던 이제 이후의 첫 총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전까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의 이제 선거까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모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부정선거를 들고 올 필요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예. 아마도 요번 이제 선거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제 보수 진영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에는 2020년 제가 황교안 사실 대표 시절. 네, 국민의힘 이제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선대위를 이제 합류를 했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공보라든지 선대위 어떤 지도부를 하고 이제 뭐 총선 지도부를 하고 제가 어떤 뭐 당 지도부를 하면서 여러 선거를 이끌어 봤지만 공보 전략에 뭐 시내 땡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네. 신의 한수 이런 것들을 언론의 영역으로 이제 이미 하라고 해가지고 2020년부터 네 그때 그래서 제가 공보 대상으로 이게 어떻게 그 공보 신의 전략이 한수가? 되냐 이렇게 됐어요. 뭐 그때 그래서 이제 주요 인사들이 다 이제 그 유튜버 채널들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어떤 그 이제 대선을 그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강탈당하다시피 이제 뺏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론 광화문 집회가 이제 이렇게 폼이 올랐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첫 번째 선거가 2020년 4월. 2020년 4월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때가 가장 피크였어요. 왜냐면은 윤석열은 검찰총장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징계 의결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저희 고발 사주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총장인데 계속 이제 뭐 총선 지지율 보고서를 받아요. 윤석열이 검찰에서 예. 검찰총장이 그런 걸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서 올렸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쪽 사이드였다면 저는 이제 부정선거 제가 사실 이제 고발 사준 제 앞에 제 인생에 많은 어떤 그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제가 그 어떤 난했던 게 이때의 그 부정선거론을 활용해서 선거를 이겨라라는 이 미션이 사실 이건 임퍼서블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거를 해내라. 정상적인 사고 안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선거 직후에 제가 아마 칼럼도 썼는데 부정선거랑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담론과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갖고 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망한다. 아니 망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때 위헌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경고를 했었어요. 이미 그때 경고하셨군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한 2달인가 3달 겪으니까는 못 견뎌서 제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고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뒤져보니까 고발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됐던 고발 사주 사건이 네,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나 그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실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김종인, 네. 황교안, 이제 박형준 이렇게 선대위원장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맹활약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소름이 끼치죠. 자연스럽게 고발사주 사건 넘어가셨으니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이게 핸드폰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보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가 카톡 지금 자료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 세계관들이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보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봉지욱 기자께서? 그러니까 이제 2021년 대선 이제 선거 때 보니까 2021년 9월 12일이네요. 이때는 아직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경선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사실은 검찰총장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최대 위기가 고발사주 사건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했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아마 피의자로 입건이 됐을 겁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이 시절을 겪진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저걸로 인해서 내가 윤석열이 불리하게 되니까 김건희도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명태균이 아이디어를 준 거죠. 이거는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발사주 사건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의 용어 선택을 내가 뭐 바꾸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고발사주 의혹이 아니고 박지원 그때 당시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게이트로 바뀌어야 한다. 자, 그래갖고 박지원이 사주를 해가지고 예. 조성은한테 시켜서 그런 뭐 둘이 짜가지고 통로했다. 예, 윤석열을 죽이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저 시기 대화 시기 때 실질적으로 저 당일인 것 같아요. 9월 12일에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였나?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김기현 요원. 예, 김기현 요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지원 게이트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아, 공교롭게 이게 딱 맞네요. 네, 딱 맞아요. 와. 앞뒤로 해서 딱 예. 맞는데 명태균이 유독 언론의 언론 플레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론 플레이가 중요하다. 여론을 그러니까 명태균은 여론 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뭐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그리고 두 번째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의원들을 활용해야 된다. 뭐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는 언론 플레이 잘하는 애들을 전면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사건에 뭐 네이밍을 바꾸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수 유튜버들 특히 보니까 명태균은 고성국이랑 친합니다 보니까 네, 고성국이랑 이미 그때 친해요. 그러니까 고성국 TV 그분이 결국에는 그 KBS의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보니까 명태균과 연결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윤상현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아직 예. 복당을 못할 때였잖아요. 윤상현을 복당시켜주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만나게 해준 것도 명태균입니다. 저기 보면 명태균이 만나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뭐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만나기로 했다고. 예. 예, 만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보니까 킹메이커가 김종인이 아니었구나. 핀권이 킹메이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킹메이커가 명태균이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찹찹하시겠어요. 저 그러니까 보시면서. 제가 저거를 드디어 발견을 한 거죠. 우리 봉지혁 기자님 덕분에 제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이 당하면은 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 하고 이제 근데 사실 그 어떤 것을 제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떤 기자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찾기는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게 저희 사건이어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는 이 명태균이 마치 그냥 여론조사 어떤 기관을 이제 표방하면서 뭐 이제 약간 좀 데이터 손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로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는 정도의 관계성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 때는 우리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이 대선 과정과 지금 과정에서 이 윤석열
을 직접 겨냥하는 유일한 어떤 범죄가 사실 고발 사주였거든요. 예, 그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뭐 김건희에 관한 어떤 뭐 여러 이제 의혹들. 의혹들이었지만 이제 윤석열과 검찰총장 시절을 직접 겨냥하는 사건이 사실 고발 고발사주 사건이죠. 사주였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 그 어떤 프레임 전환을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단순히 어떤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그 근본적으로 내가 이 여론을 보니까 이거를 몇 번 돌려보니 정치 공작으로 인지하는 이제 뭐 그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왔더라 이런 수치를 객관적으로 계속 판단을 하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지위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경선 시절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 명태균과 명태균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훨씬 더 이 뭐 청탁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밀접하다는 이제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그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뭐 박지원 뭐 전 국정원장님과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때 누가 첫 등장을 하냐면 정치공작 특별위원장으로 대책특별위원장 김홍일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해요. 지금 윤석열 그 지금 헌재 심판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사실 뭐 지금 형사재판도 뭐 윤석열의 남자가 김용현 같지만 사실은 김홍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고발을 했어요. 박 전 대표님이랑 왜 박지원 원장이 왜 고발했냐? 뭐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거 다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무고잖아요. 근데 공익신고자의 그때 지위를 이미 제가 확정을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공익신고자가 이제 뭐 법원 판결로서도 다 확인이 됐는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첫 번째의 공적 직책이 권익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를 고발한 이제 그 어떤 그러게 원래 권익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러고 그때 제 잘 하다 보니까 뭐 방통위원장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뭐 고발사주 대응하는 이런 과정들이 약간 이 정권의 약간 서막 아니었나. 다 전조였네요. 그때 이걸 제대로 처리했으면 우리가 이런 험한 꼴을 지금 안 당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래서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겪어보니까 검찰이 자기한테 황금폰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했다는 등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통화했을 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검찰이 나중에 당신 핸드폰을 당신 구속되면 많이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기자회견 열고 모든 걸 다 말해라. 안 그러면 구속되면 말할 기회도 없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 구속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나오고 싶어서 뭐 석보석 신청하고 했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한 거죠. 약간 윤석열과 비슷하네요. 하나를 한 건데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 저희가 검찰 수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한 게 되게 언론사가 사실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레거시는 특히 불가능한 거고 저희는 원문 그대로 그냥 공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의 혐의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조사를 안 했잖아요. 저 수사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결재가 됐으니까 뭐 작성은 작년 10월에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대검이나 법무부에 다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충분히 저 수사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보도는 저희가 안 했지만 검찰은 명태균이 황금폰을 내든 말든 그걸 어디다 숨겼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 때. 그러니까 검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지. 큰일 난 거지. 야 카톡 280개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 원본이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가서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텐데 명태균은 그 패턴 못 풀어갖고 자기가 뭐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뭐 폐기했다 그랬는데 패턴 정도는 민간 포렌식 업체도 다 풀 수 있고 창원 업체니까 아마 못 푼 것 같고 제가 서울의 업체들 제가 아는 업체를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은 좀 추가되고 대검에서 지금 그 풀렸습니다. 대검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카카오톡 문제 뭐 텔레그램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통화 녹음 파일 나오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명태균의 지인이 그 명태균이 그 음성 파일을 틀어준 거를 녹음해가지고 민주당에 제보를 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본인의 육성으로 나왔잖아요. 김영선이 그거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들 많다고. 뒷단은 앞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 파일엔 다 있을 텐데 그걸 다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이거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난 죽겠네 상태가 된 거죠.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이고 검찰이 명태균의 그 황금폰의 위치를 안 게 11월 달 그때 중순이고 그러니까 11월 24일에 김영현 국방장관을 만나서 야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 명태균 이것도 그렇고 뭐 이거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머지 뭐 민주당이 뭐 탄핵을 남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계속 있었던 일이죠. 특검도 그렇고 뭐 도이치 특검도 그렇고 계속 거부하면서 방어하면 되는데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거는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입수한 이상 예. 반드시 이거는 유출이 되거든요. 언론을 그거 통해서. 막으려고. 검찰 수사 보고서 꼭꼭 꽁꽁 싸매고 없는 척했지만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명태균 황금폰에 대한 그 포렌식 결과 녹음 파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인데 가장 쉬운 지름길은 명태균이 그냥 법정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될 겁니다. 아. 네. 재생이 될 거라 만천하에 드러난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그 탄핵 재판 이후에는 가장 큰 쟁점은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60일 동안 가장 큰 쟁점은 명태균 녹음 파일이다. 지금은 명태균의 저희 카카오톡 뭐 SNS만 깠지만 명태균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제가 볼 때 윤석열은 그건 못 막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명태균은 계속 딜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뉴스토마토 보도하고 나서 계속 윤석열 김건희 쪽을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도 검찰이 다 확보를 했어요. 아니 검찰은 왜 수사를 딜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 딜이 잘 안 됐죠. 딜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어찌됐든 갔지만 지금 명태균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얻을 게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예. 뭐 파면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럼 명태균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의리로 지켜봐야 그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명태균 씨 뭐 부인이나 이런 분한테 그거 좀 잘 설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법정에서 뭐 하든지 진실을 말해라. 옥중 자필 편지를 하시든지 뭐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하자. 어차피 증거는 다 지금 검찰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 심경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뭐 배우자 얘기 통해서? 듣기로는 홍준표, 오세훈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 일관된 입장인 거.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은 가만두지 않겠다.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이 세 명은 몽둥이질을 하겠다. 몽둥이 찜질 뭐 하겠다고 했나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명태균 그 변호인이 이제 뭐 이번에 뭐 전자레인지에 뭐 돌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에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자기가 입회하에 뭐 그런 소리를 했다. 그 영상 녹화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고발사주 그 책 그 정치검사의 어떤 챕터에 있는 재밌습니다. 챕터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그 정말 이제 뭐 제 핸드폰은 거의 공공지였어요. 뭐 서울 본청 이제 뭐 대검 중앙지검 공수처에 제 모든 셀카들이 다 포렌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고양이들 사진 다 거기 있고 막 이 정도로 이제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명태균 씨 핸드폰을 뭐 포렌식 못한다. 우리나라 이 수사기관들 포렌식 기술 엄청나게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명태균 씨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부분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이제 책에도 서술을 해놨는데 저도 그 조사를 영상 녹화실에서 했어요. 이제 공범 김웅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이제 그거를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허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해서 내놔라니까 이제 한번 사인해서 다 할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영상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래요. 거짓말을. 네,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제가 늘 변호인 입회 없이 전 늘 혼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다녀서 저 혹시 그때 그 기분이 좀 쎄해가지고 이제 그 부장검사는 티타임부터 다 7시간 반을 다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다 갖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직접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네 7시간 37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조성은 씨에 대해서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드라마 아니에요? 수사 검사가. 근데 그래서 직접까지 제가 거짓말하다가 네, 그래서 녹음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검사님 제가 이
부장부터 사고를 쳤는데 본인 목소리만 방송 나오시면은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원본 다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성은 씨에 대해서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거 7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상 녹화실에서 영상을 녹화를 했다. 사인했다. CD에서. 그것도 검찰은 다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른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온전한 거를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건 명태균 본인밖에 없어요. 왜냐?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어떤 걸 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대중이나 일반 사람들, 특히 뭐 기자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의 뭐 통화 녹음이 30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3시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 수많은 기간 안에서 자기가 뭐 갖고 있는 이 모든 거를 느긋하게 기다려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 자신한테 유리했던 그러니까 부분을 예를 들면 명태균이 훨씬 더 약간 좀 공격적인 요구를 한다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막 대통령이 약간 이건 좀 이런 부분만 딱 공개를 해버리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명태균 씨만 당하는 거예요. 변호인 입회하에서 자기들이 영상 다 찍어놨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기는 수사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감사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다 허위 처분을 해도 그냥 저를 이제 그 악성 민원인 취급하면 그만인 곳인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제 녹음하고 경험입니다.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또 거짓말하고 경험입니다. 있다는 걸 네. 실토하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도 직접 기억하는 겪으신 게 일입니다. 아직도 너무 가장 했는 그 정적. 언젠가 한번 뉴스인에서 공개하십시오.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하면서 그때 책에 들어있죠. 네 있어요. 읽어보면. 정수검사 재밌는 책입니다. 잘 안 팔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랑 막 다 겹쳐가지고. 근데 정말 재미있고요. 저도 알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취재를 했구나 싶어서 좀 감탄하게 되는 면도 참 많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깨알같이 있고 많은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끝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검찰이 우리가 이제 공수처가 오늘 사건을 넘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본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특검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을 결국에는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게 언론이 잘 감시해서 최대한 자료나 뭐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폭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덮을 수 없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리고 검찰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자기들 조직에 생각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정의로운 그럼 저희가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원들 만나고 할 때 저희 취재원 검사나 수사관 없겠습니까? 내부에서 정상인들은 다 있다. 비정상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호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경호처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전말이 경호처의 공익신고자 사실 공익제보자죠. 그분들도 할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검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감시할 수밖에 없다. 계시죠. 2,000명 검사 중에서 정상적인 분이 저는 그래도 더 많다고 믿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우정 검찰의 박성재 검찰의 지도부가 지휘부가 정상인 걸 몇 명 있을까라는 거기엔 저 약간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구속 영장 반려를 하고 있지도 않는 게 아예 그냥 자기들 선에서 입국 뺀진하다는 거 아니에요. 입국 컷하고 이제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 그냥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다 부적절하다고 해도 사실 그럼 다시 청구해 보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28일 26일 구속기간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저 이제 골방에 갇혀 있을 양반이 아닌데 아직까지 구속 적포심 청구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윤석열이
그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진행했던 그 징계 사건 예. 이게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2심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일 때 2심을 해서 한동훈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어떤 그 이제 패소할 결심, 이때 패소할 이렇게 결심 나왔었죠. 이래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데는 귀재들이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저는 된다. 이제 어떤 명분, 그러니까 요번에 뭐 구속 적부심을 검찰로 이첩을 했을 때, 혹은 검찰 조사를 들어갔을 때 한 번 자기가 응해주고 명목상이라도 응해주고 거기서 뭐 굳이 이제 뭐 다 잡혀 들어가고 다 이제 뭐 장소에 이래서 거기서 대응을 안 해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냥 풀려날 수 방생시켜주는, 있다. 예, 그 내란 속에 방생시켜주는 이 짓을 저는 안 하지 않을 검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이 계엄, 불법 계엄, 그다음에 이 내란, 사실 검찰이 온다라는 이런 진술도 있었지만 지금 심호정, 뭐 박성재 등이 사실 검찰이 역사상 정말 떳떳했으면 이런 시국에서 자기들이 정말 설치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숨도 안 쉬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막 몇천 명 끌고 막 가도 일단 뭐 자기들은 숨도 안 쉬고 있고 조용하게 이제 뭐 자잘한 기각만 하고 있고 이랬었는데 저는 약간 세요. 세하다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더욱 역시 열심히 감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조 대표님한테는 마지막 질문 이걸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의힘 뒷배에 있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 극우화로 가는데 굉장히 역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네. 2020년에 겪었을 때에 네. 그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의 영향력이 실제로 보수 정당에 있었나요? 네. 지금 나오는 이 뭐지 거기 가가지고 막 90도 하고 무슨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 찾아보시면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2020년 4월에도 이제 이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맨날 거기 가가지고 간증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대통령이 그걸 조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그동안의 이 법의 상식과 정당의 상식과 어떤 정치의 상식과 이제 일반 시민의 상식의 영역 안에서 저는 이 과한 것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걸러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는 제가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분노를 하는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던 덕분에 이 사람의 법적인 만용과 해석은 엉뚱하고 굉장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자신만의 해석을 권위가 생겨버려요.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라잖아. 이래버리면은 이 사실 객관적 판단을 하는 양측 모두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럴싸해도 자기 지지자 그래도 한 30% 이상의 이제 기존 지지자들한테 아마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을 겁니다. 굉장히 진한 빨간색이 있을 것이고 옅은 빨간색이 있어도 그래도 법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그 대통령이 저러는데 이유가 있겠지, 합법적인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근거가 돼버리는 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큰 불행. 네, 이 불행이죠. 그러니까 정광훈한테 그 법적인 모든 이제 근거가 되어주는 게 윤석열이니까. 예, 정광훈 형상은 늘 국민의힘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걸 심화시킨 건 윤석열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전면에 내세우고 된 거. 참 앞으로 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봉 기자님 좀 못하셨던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국민이 좀 피곤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기자로서 가장 이 정권에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어떤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를 해도 그 정반대의 결과 차라리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잖아요. 반복돼 왔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권에서는 어떤 보도를 해도 심지어 녹음 파일을 윤석열 본인의 녹음 파일을 가도 얘들은 부정하고 나올 거야. 이거 AI가 만든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근데 이런 사람이 일국의 통치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때 이 정권에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써봐야 뭐하냐. 이명수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찌됐든 안에서 팽당하거나 등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럼 걔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할 거야. 폭로를.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파면되고 하잖아요. 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랑 통화했던 녹음 파일 까면서 장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할 게 없잖아요. 장사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 예, 그걸로 장사한다. 굉장히 큰 자산이니까. 모두가 화살촉이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까는 사태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정말 진짜 더럽게 끝날 거고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번 대선이 60일 동안 굉장히 지저분하게 치러질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보도하자. 아까 어떤 분이 윤석열 파면되면 그만둔다던데 이런 거 물어보시던데 일단 제가 사실은 난 판이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폭동까지 일어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진숙 거 그러니까 봐도,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대선 때까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하세요. 파면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그 선거를 하니까 제가 볼 때 대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해야겠다. 그 이후에도 계속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조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지켜보면서 지난 3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고발사주 사건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했었다면 이 사람의 이 법적인 검찰이 윤석열을 소환했더라면 공수처가 공수처가? 그때 그 무혐의를 했던 것은 공수처예요. 그러고는 저렇게 끌고 나오는 왜 그때 잘하지 왜 지금 뭐 이렇게 끌고 왔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의 이제 과도한 이제 자기의 법적 확신 그리고 자기만이 어떤 범죄를 판단한다 이런 거의 전지전능한 이 망상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지점들이 몇 번에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지점의 마지막 지점들이 저는 사실 고발사주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면서 권력을 쟁취를 해왔습니다. 이제 뭐 중앙지검장 한직에 밀렸다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된 것도 사실은 뭐 관례나 기수나 이런 걸 다 파기하고서 사실 여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윤석열이 뭐 조국 수사 뭐 이제 뭐 문재인 수사 뭐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 자기 징계까지 이제 막 이제 하면서 뛰쳐나와서 대통령을 가는 이 과정도 다 여론 호도였고 그 다음에 이 고발 사주도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호도를 해서 자기는 또 빠져나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 호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점이 굉장히 사실 마지막 어떤 발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의 선이 어디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헌법적인 원칙과 가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거를 사실 굉장히 거창한 얘기지만 굉장히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그동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 이런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괴물을 조심하자.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네, 물 흐르는 님께서 똑똑한 조성은님 자주 나오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조미애님은 봉지욱 기자님 응원합니다. 기자님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서정희 님도 봉지욱 기자님만 찾아다닙니다. 감사하다고 하니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월간 봉수대 이렇게 이름 붙였거든요. 봉지욱 기자님, 이명수 기자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탄핵의 밤을 함께 했었는데 네.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세상이 좀 순리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좀 성토가 많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여쭤보기에도 민망한데요. 예, 아니 이렇게 상황이 흘러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기회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일단 때려 맞을 때까지 때려 맞고 있다가 기회를 좀 기다렸다가 요새 내란죄 말같이 하는 얘기 그거를 트집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은 극우화 됐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 108명 중에 거의 80%가 극우 유튜버들, 극우 시민단체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왕래하다 보니까 극우화 됐고
그 구구 유튜버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예.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극우 유튜버도 전문이시니까 예, 그렇죠. 잘 아시겠네요. 계속 모으다가 이제 타임이 왔다 싶으니까 윤상현이가 찍 나가서 발언하고 예. 김민정이 딱 나가 또 얘기하고 아. 그러고 나서 오늘 또 30명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44명까지 갔다고 분위기가 하더라고요. 다 지금 의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그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보지도 않고 예. 저는 저 국민의힘이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고 걱정은 네. 안 한다. 네, 그렇죠. 아,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네. 오늘 그래도 공수처가 오늘까지 영장 집행하는 걸 받아왔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봉지욱 기자님 좀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간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3일에 일이 있고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들 이제 이제 끝났다. 저 사람 감옥 가겠네.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부분은 관저에서 세금으로 따뜻하게 먹고 살 때 우리 국민들은 그 길바닥에서 눈까지 맞아가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뭐 부정선거 하면서 맨날 뭐 콩고, 이라크 이런데 뭐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민주화가 덜 된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 이거는 사실은 제3세계 국가에서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좀 기운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모습인데 그걸 감싸는 또 조직이 국민들 있고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한편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뭐 30명인가요? 44명까지 뭐 갔다고 가가지고 합니다. 네.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중국인들이다. 이게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과 짜고 특히 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짜고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니까 배후에 북한이나 중국이 있다는 게 이제 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는 아예 거기서 그 시위하는 우리 국민들 상대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다. 중국 사람들이 빠지니까 확수가 줄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이 받아서 기사를 써주고 그게 또 확산이 되고 또 황당하게도 오늘 보니까 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 이게 믿깁니까 기사가? 저도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있는데 사실은 믿기도 않고 여론조사 공정이란 곳은 명태균과 비슷하게 문제가 좀 많이 됐던데요. 지난 대선 때. 조사 기관도 있고 조사를 할 때 명태균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지 조사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같은 걸 물어도 답이 다르게 나오게 유도할 수 있다. 그건 질문의 기술이거든요. 명태균이 그런 걸 잘하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물을 수 없으니까 뭐 국정 지지율 이런 걸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국정 지지율이 곧바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되는 건 되지도 않거니와 그게 40%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길 가던 사람 3명 중 1명은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없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집단적인 제가 볼 때는 기획 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언론이 또 편승을 하면서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우려가.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이제 오늘로써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뭔가 이뤄질 거다라는 좀 어떤 기대와 그리고 희망찬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날 사실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되는 여성분이 이렇게 관저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영상만 화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 전문의신 이명수 기자 보시기에는 그 영상은 누구로 추정됩니까? 저는 김건희를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 옆에 있는 비서관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때 직원이죠. 지금만 대통령 김건희 행정관으로 2명 있는데 정지훈하고 유경옥인데 제가 오늘 안 바빴으면 바쁘지 않았으면 그 사진을 갖고 올라 그랬어요.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그 김건희하고 그 유경옥이가 나란히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체형이 좀 비슷해요. 그 김건희하고 유경옥이하고
체형이 좀 비슷합니다. 아, 행정관으로도 볼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우리 그 고양이 뉴스 원 PD님이 김건희라고 주장하시니까 예, 6대 4로 김건희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네, 네. 취지의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다른 네. 사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저게 여사건 이제 여사를 보좌하는 직원이건 간에 저 시각에 공수처가 계속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노력했던 때인데 굉장히 좀 평화롭게 일상이 유지되어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좀 놀라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저게 좀 화제가 됐던 영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혹시 그럼 김 여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이명수 기자님 레이더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네, 뭐 공주파나 어디 기자들이 계속 나한테 뭐 썰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계속 오는데 네 지금 좀 많이 단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했던 친인척 중에 이모가 있었잖아요. 예. 이모하고 이게 좀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김건희 이모 고모 그 유튜버들한테 3억 7천 썼다 그거 보도 이후에 이제 좀 단절된 상태고 그래서 그 제가 김건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이고 뭐 저렇게 있지만 저도 이거 보고 그때 압수수색 나간 날인데 저런 그 개 산책하는 거 보고 와 우리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감각을 보통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장면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튼 이제 오늘까지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봉지욱 기자님은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속 관저에 있는 건가요? 영장이 아마 연장이 될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신청하겠다 사정을 기해서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요. 영장이 연장이 될 건데 저는 생각에 진짜로 경찰 특공대 데리고 가서 그리고 기동대까지 해갖고 한 1,000명 이상 데리고 가서 모든 출입문을 다 봉쇄를 오히려 봉쇄 작전을 펴가지고 들어가서 버티면 아무리 그 경호처 직원들이나 뭐 해서 인간 스크럼을 만들어서 뭐 5중 6중 그걸 만들어 봐야 그걸 몇 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씨에. 근데 그날 저는 너무 빨리 공수처가 철수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으로 보면 여기는 인원을 교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전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버티면 그렇게 하고 최소한 그냥 철수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경호처장이나 뭐 고위급 경호처 관계자를 한두 명 체포해서 나왔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고 다시 가면 다시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경호처는 일단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경찰 특공대는 실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공포탄도 가져갈 수 있고 경찰 특공대가 대테러 부대고 경찰 특공대나 해경 특공대 일부 거기서 최정예 의원이 또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사람 뭐 윤석열을 테러리스트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유력한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그렇죠. 사실상 증거가 TV로서 다 나왔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거의 혐의가 확정적인 용의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서 대테러 부대에 가서 사실은 그거 하면 되겠죠. 체포하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 경찰과 공수처가 굉장히 갈등이 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체포해 가자. 몇 명이라도. 그럼 끌어내면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검사가 아마 그 공수처장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공무원들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현장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공수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기 몇 명은 개인화기도 소지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했다면 당연히 야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철수해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경찰 자체의 판단이었다면 공수처는 사실은 그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을 겁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은 뭐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러 가가지고 그런 저항이 있고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런 강한 저항 막말로 얘기해서 어디 무슨 조폭이나 마약 사범들 단속할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만둡니까? 경찰 특공대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경찰 특공대가 모텔 같은데 로프 타고 위에서 레펠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창문 깨갖고 들어가고 잡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인원들이 있는데 일단 경찰 특공대를 안 부른 것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장되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경찰 특공대 다 데리고 가서 창문을 부수고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문짝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잡아와라고 하던지 아니면 지금 방법은 그냥 구속영장 청구밖에는 없을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 윤석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처음 경험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해도 관저에서 안 나오고 버틸 확률이 큽니다. 지금 다 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뭐 사실 폭격이라도 해야 됩니까, 거기를? 헌법재판소도 나온다고 말만 했지 네. 그거를 지킬지에 대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의 예. 목적은 저게 무슨 실익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얘들의 목적은 대선 선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겁니다. 뒤로 밀어가지고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잖아요. 솔직히 권성동 같은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정말 궁핍하고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선거를 뒤로 밀어. 왜? 이재명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이재명 나오면 안 돼. 지금 어떤 선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 뭐 40% 육박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네. 2위랑 2배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재명이 당선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린 다 죽어. 이런 생각일 거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명태균 게이트 예. 그리고 명태균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세대를 뭐 확보했잖아요. 그 안에 윤석열뿐만 아니고 김진태, 뭐 김종인, 이준석 등등등등 통화 녹음 파일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 내란이 아니고서야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 수사를. 근데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공천 개입이 만약 확인이 돼서 그렇게 탄핵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계엄을 해야겠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게 나라냐? 이렇게라고 판단을 한 게 뭐 11월 24일 얘기 나오는데 아니다. 11월 초부터는 이미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검찰이 압수를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전날에 명태균이 스스로 검찰에 내가 갖고 있는 폰 숨겨놓은 폰 제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처남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 예. 처남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남이 갖고 있고 역시나 예. 명수한테는 아버지 무덤이 있다 그랬나? 아이고 거짓말가 아니지. 아버지는 화장을 했는데 아버지는 화장을 했는데 아버지 무덤에 있다는데 그래봐야 어디 자기도 믿고 맡길 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굉장히 수사를 잘했더라고. 처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처남의 직장 CCTV를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명태균이 자기 폰이랑 USB 넘겨주는 그 장면 CCTV로 검찰이 확보를 했더라고. 그리고 검찰은 사실은 명태균이 내든지 말든지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문제였는데 네. 물론 처남은 어디다 또 숨겨놨겠지만 처남도 아마 입건이 될 겁니다. 네, 증거인멸로. 명태균은 증거인멸 해달라고 그랬고 그걸 실행했으니까 그 수사는 수사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처남이 입건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명태균이 스스로 내든지 말든지 간에 이 폰을 검찰은 확보를 하고 그 폰 안에 있는 수많은 녹음 파일과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심지어는 명태균이 그 패턴 암호를 몰라서 못 풀었다 그랬잖아요. 검찰은 그거 풉니다. 패턴 암호는 압수수색 책의 저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좀 비교적 좀 잘 나가는 서초동에 포렌식 업체 가면 돈을 더 주면 풀어줘요. 예. 창원의 업체는 못 풀어요. 그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네. 검찰의 포렌식 수준은 민간 수준에서 보면 최고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검찰은 그걸 풀었고 이미 지금 그 녹취록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예. 그 녹음 파일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내란을 안 해도 지금 윤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공중분해될 수준이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보니까 했고 이준석,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확보를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기 대선 나가겠다라는 식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표명하고 본인만 몰라요, 있는데 지금.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본인 이준석 모르잖아. 의원 본인만 모른다고요? 본인만 모르고 이 수사가 쭉 지금 내란으로 안 덮였으면 이 수사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불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강혜경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강혜경 계속해서, 씨를 지금 기소도 안 한 채 계속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많은 혐의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거는 정치자금법 하나 한 거고
여론조사 조작이랄지 음. 창원 국가산단 뭐 국정 개입이랄지 이런 것들 뭐 예. 서너 개들 아직도 혐의가 많이 있는데 검찰이 진짜 마음 먹고 수사하면 국민의힘 공중분해될 수 있어요. 내란이든 명태균 게이트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면 앞에서 가장 설친 사람 누굽니까? 윤상현. 윤상현이 공관위원장 할 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공범이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때 당시 당선인 신분인데 당선인 신분이고 아마 그 취임하고 나서도 윤상현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개입했고 공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그건 공범입니다. 그 공범이고 헌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을 했는데 야 왜 입법부가 국회에서 하는 일을 대통령이 개입했어라고 하면 그건 탄핵 사유잖아요. 공범들이 말이 제일 많아요 지금. 지금 공범이 가장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뭐 사실 홍준표 진짜 말 많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확산시키는 게 또 이제 극우 유튜버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네. 이명수 기자가 보시기엔 누굽니까? 지금 그 관저에서도 이제 주최하는 게 집회 주최하는 게 정강훈. 예. 정강훈 자유통일당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고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게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별도의 당인데 그렇죠. 거기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이야기를 더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그 밑에 그 뭐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예. 있고 요즘 보니까 그 정강훈 신혜식 그쪽 무리들이 매일 그 광화문에서 그 오랫동안 집회해 왔지 않습니까? 주로 그 집회 참가하는 연령대가 7080이잖아요. 연령대가 높죠. 예, 예. 70대 80대 됐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신남성연대라고 배인규라는 친구가 예. 있어요. 그 친구 보니까 그 젊은 그 10대 20대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오. 실적으로 이렇게 또 오더라고요 보니까. 유치가 되나요? 좀 유튜브 또 이거 좀 얼굴로 가는 건지 예, 좀 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저도 매일 가니까 예, 계속 취재하고 계시니까. 발언하는 그 지나가면서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중학생들도 발언시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애 그러니까 그 주로 저기 집회 참가하는 분들 보면 7080인데 예. 너무 젊은 애들이 오니까 그 7080이 막 한화해주고 아이고. 예 그리고 예. 막 그 근방에 지나가면 젊은 애들이 나이도 보니까 10대 20대 같아요. 예. 초반 같아요. 근데 거기 육교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멸공 그 용어가 멸공이더라고. 멸공. 아, 약간 암호 같은 예, 거예요? 암호 같은 거. 아, 멸공이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저는 저기 이명수 기자님 얼굴은 많이 아실 네, 것 알아서 같은데요. 그냥 예, 제가 그런 친구들 또 만나면 또 이게 안 좋으니까 다녀온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죠. 아. 예, 덩달아 멸공 하면 통과. 아. 예, 그런 식으로. 야, 예. 참 서글픈 장면이 지금 한남동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기자님, 그 지나가면 발언 때 쓴 사람들 집회에 1시간 만약에 집회하면 50분을 욕을 해요. 욕으로 이렇게 하는데 와, 이제 못 듣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 이재명 대표 예. 네, 어제도 저기 어디 국민의힘 중진 의원하고도 좀 통화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섭나 봐요. 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뭐라고 네. 이야기했나요? 네, 그래서 이재명 똑같이 그 집회에서 이재명이 이제 뭐 저기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내란 예. 비상계엄령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선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고 예. 이거 만약에 탄핵 인용돼 버리면 바로 저기 대선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논리로 지네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재명을 혐오화 시켰어요. 많이 그 가짜 뉴스도 하고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뭐 그 사람들한테 유선화가 틀리게 뭐 고발하고 그런지는 않았는데 탄핵 저기 최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이재명 되면 나 큰일 났어 하면서 저하고 통화한 사이니까 큰일 났다. 국민의힘 중진과 통화하는 사이. 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통화하지만 또 그 유튜버들하고도 통화하죠. 예. 그래도 이재명 되면 나 죽었어. 아 진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니까 내 뒤에 잘 서 앞으로 이재명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잠깐 분위기 좀 보겠다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결집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럼 좀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또 그분들이 더욱더 결집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죠. 윤 대통령 편지에 보면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무슨 유튜브, 누구 유튜브 보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할 건데 유튜버들하고도 술 많이 먹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 때. 그 극우 유튜버들과 네, 극우 유튜버들.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그렇죠. 아. 그 유튜버들하고도 술 좀 많이 먹고 이 취재는 어떻게 되냐면 혹시 와인 아니 뭐 예. 늦게까지 먹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경호처 제가 듣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그 친구들이 같이 대선 때 같이 뛰었잖아요. 예.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 사이끼리. 경호처 직원과 또 극우 유튜버들이 친하다. 친하죠. 오래 봤으니까. 예, 오래 봤으니까. 전화하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고 밤새도록 술 먹고 누가 먹어요? 그 유튜브 누가 먹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네,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이죠. 예. 지금 거기 한남동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다 그게 연결돼서 저렇게 그렇죠. 행동을 제가 하는. 보세요. 제가 임기 초에 그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 들어간 거 한 것처럼 그 사이에 다 돈다니까요, 얘기가. 그게 저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그쪽 정보가 이명수 기자님한테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때 술 먹고 끈끈해진 수많은 정보들이 또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자기들만의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경호처에서도 뭐 지금 뭐 처장하고 차장하고 좀 문제지만 경호처 직원들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저는 일부는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 들었을 때 이제 계엄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진압 안 하고 그랬잖아요. 해태했죠. 업무를 열심히 안 하고. 안 했죠. 한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도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다시 봉직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왜 저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도 해태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러니까 뭐 공범이겠죠. 공범이 아니고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너무 내란의 공범이다. 황당한 게 난 세상에 대한민국 경호처장이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한 행동을 보니까 윤하고 딱 비슷해 스타일이 정신세계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이 분위기에 이 시국에 국민들이 앞에 와가지고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낸다? 정치인이었잖아요. 선거 2번 떨어졌다면서요. 정치 지망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치 지망생은 태극기에 어필을 해서 다음 선거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선거 나가려고 저렇게까지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는 정치로 돌아가니까 이참에 내가 이름도 좀 알리고 얼굴도 알리고 그래. 왜냐하면 하자마자 한 10분 만에 그 앞에 와 있던 태극기 부대 그 전광판에 그 영상이 떴다면서요.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저 정도의 생각이면 뭐 부정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많이 같이 함께 했을 수 있겠다. 평소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그리고 자주 소통할 수 있고 김용현 다음 사람이었죠.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얘기했고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범 관계구나. 아니고선 저게 지금 그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포를 해서 나왔어야죠. 그 경호처장을 공수처가 경찰 데리고 왔을 때 대치했을 때 그 스크럼을 풀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두 명은 고위직을 체포를 해서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걱정이 너무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혼란과 도발이 있기를 바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어요.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오래되면 걱정이 뭐냐면 국민들도 되게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벌써 댓글창에도 그런 일이 참 이야기 많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사실 뭐 제가 주말에도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막 아침에 힘도 안 나고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 이게 오래 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투쟁의 동력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 지점. 우리를 자극하고 열받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상관없어. 그냥 니네만 자극하고 우린 우리 갈 길 갈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어차피 우리는 나가면 다 죽는데 여기 있어야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 야, 어차피 니네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대한 많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경찰 특공대가 장갑차 끌고 들어가서라도 전 잡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다 대고 경호처가 실탄을 발포한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찰 특공대 입장에서는 장갑차와 실탄 심지어 폭탄까지도 가져가는 C4 폭탄 하면 터뜨리잖아요. 어디 가서 또 뭐 국방부 장관 뭐 밑에 벙커 가서 숨느니 뭐 갖은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단호하고 빠르게 했어야 된다. 그리고 대거 투입해서 정문, 후문, 안문, 옆문 해갖고 뭐 산으로 다 침투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릴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게 강장 공수처장뿐이 없는데 경찰은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 구속이 돼 있으니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그걸 결단을 제가 알기로 그분 그거 못할 타입입니다. 최상목 권한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데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좀 정신세계가 뭐 페이스북에 그 자기 권한대행이라고 프로필 변경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박종준이 자기 입장을 녹화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 역시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심각하게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저분 보니까 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할 때부터 진짜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저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더구나 그 대통령 경호차 방탄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긴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럼 그 경호처는 자기를 모셔야죠. 자기를 모셔야 되는데 왜 거기 지금 직무가 정지된 사람 앞에서 그 경호처 처장까지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야 너 일로 나와 나한테 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내란의 공범이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온 정부가 다 얘들 생각보다 윤석열 라인이 많다. 많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도 남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 지금 확실하게 결단해서 그게 경찰이 될지 아니면 공수처장이 정신을 차리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만 연장되면 충분히 한 번, 더 이상 2번, 3번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의 혼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 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 경호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오늘 또 윤건영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서는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아까 경호처에 관련해서도 좀 이 기자님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진짜 김건희 라인이 있나요? 저도 윤건영 의원님 얘기 저도 저기 좀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는 그 경호처 얘기는 뭐 구구 유튜버들 통해서 좀 들은 얘기고요. 뭐 구구 유튜버들하고 유승열하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술 먹었다. 그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힘으로 죽을란다. 자기들 퇴근을 못하고 계속 경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랑 먹는데 누구가 뭐 구구 유튜버가 먹고 있고. 다들 술을 잘 드시나 보네요. 윤승열이가 뭐 이 얘기는 좀 비서관 얘기니까 행정관 얘기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검찰이 제가 대통령실 근무에 이제 행정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역대 그분도 이제 전 정부에서도 좀 청와대에 있어보고 그랬었던 그 행정관인데 그러더라고요. 검찰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이 나름대로 보안 같은 거 나름 딴 정부보다 철두철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대통령실 뭐 벙커에서 뭐 저기 군 장성들 뭐 이게 벙커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나름 이제 그 보안을 지킨다고 지킨다고 결국은 민주당이 다 알고 있더라. 민주당이 그래서 그 계엄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미리 예고를 좀 그러면서 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그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 좀 많이 얘기하고 그럴 때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저희도 아리까리 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납니다. 경호처 얘기보다는 제가 경호처는 구구 유튜브들한테밖에 못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실의 보안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개뿔 무슨 그 보안 검찰 되게 그 직원들도 이제 그 모르게 좀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뭐 결국은 다
유당이 다 알고 있으니까 술 마시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 나가기도 하고 또 여사를 통해서 펼쳐 나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그렇죠. 추정을 해보긴 하는데요. 예, 예. 네. 김건희는 뭐 추후에 저 좀 새로운 거 나오면 지금 빨리 윤석열이가 빨리 구속돼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지 않습니까? 제가 김건희 거 준비해놓은 거 지금 맞는데 그거 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봉지욱 기자하고도 좀 그 김건희 건 좀 한 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거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 나온 거 말고. 비상계엄령 터졌으니까 못한 거죠 우리가. 비상계엄령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지 않습니까? 예. 네, 김건희 관련해서 취재한 것들 좀 재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방출해야 되니까. 윤석열을 빨리 좀 들어가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좀 하자. 봉준하고 장윤수하고 나하고 진짜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예. 뭐 그런 거 안 해도 정리가 되면 좋은 건데 내란을 일으키고 하나 바뀐 건 확실하게 있죠. 원래 예. 윤석열은 항상 조연이었잖아요. V2, V1은 뭐 김건희 이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V1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 V1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V2가 자폭을 했잖아요. 예. 내가 주연할게. 넌 뒤로 빠져 있어. 그러면서 그 V1이 숨어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짜 주연인데 진짜 주연은 뒤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뭐 큰 사고를 쳤으니 국법을 문란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반란죄잖아요. 국민에 대한 반역과 반란이기 때문에 이거 옛날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반역 반란 저지르면 3대를 씨를 말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았으면. 근데 지금 3대를 씨를 말리기는커녕 예.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은 법치국가가 됐는데도 본인이 맨날 공정과 상식, 상식과 뭐 법치, 뭐 법과 원칙.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검사 때부터 말한 모든 게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타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 이거 검사 때도 이거 문제 있다. 응? 정의로운 검사처럼 포장돼 있는 거지 아니다라고 저희는 항상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 뭐 욕을 먹고 이 정권 돼서 수사를 받고 했잖아요. 1급 사형죄라고 네. 이야기 뭐 나오지 저희한테 않았나요? 국가 반역 죄인이라고 예.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더구나 발포 명령까지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신병자. 그렇죠. 정신병자 아니고서 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 지금도 사람들은 거짓말일 거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맞아. 내가 정의로워. 이런 상태예요. 머릿속이.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주장해야지만 재판에서도 유리해요. 정치범이 돼가지고 죄 그거랑 상관없이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저희 정치적인 소신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재판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재판 그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앞에서 그때 당시 뭐 국민께 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 자기가 지겠다. 정치적인 책임 지겠다. 이거는 그날 표결이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대국민 담화는 모든 게 다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본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보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시작부터 봉지욱 기자님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또 언론 보도들이 살짝씩 톤이 바뀌는 곳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모두가 법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봉지욱 기자님의 문제의식이 좀. 겁먹은 거죠. 예. 돌아오면 겁먹었다. 어떡하지? 조선일보 입장에서 야 이거 돌아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을 연장한다.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거? 이런 염려가 아니고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같은 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어 이렇게 여론조사 기사를 써버리잖아요. 그건 사실은 근데 검증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고 그 회사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영역인데 그냥 단순하게 전달을 해버리면 명태균이 바로 그 지난 대선 때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론의 편승 효과. 그렇죠. 윤석열이 1등이야. 홍준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1등 했는데 자기가 계속 81차례나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언론에 윤석열이 1등입니다. 홍준표 아닙니다. 홍준표 2등.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됩니다. 아. 그건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 예. 명태균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상대로 장사를 했던 것이고 그게 먹혔던 것이고 근데 그런 명태균이 했던 방식의 여론조사 언론 플레이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정말 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 난 이 사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왜 써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 내가 볼 때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데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뭐 돌아오면 제대로 뭐 착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뭐 이런 식의 글을 이제는 쓰셨죠. 다른 사람이 돼서 마지막 뭐 남은 임기를 잘 뭐 통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거의 제정신이 할 수 있는 제정신을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의 얘기를 도대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그냥 혼자 변호사하는 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원로 법조인의 얘기를 더군다나 뭐 자기는 친하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친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옛날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심평은 없어. 아, 윤 대통령 네트워크를 좀 뭐 체크하고 그런 관련해서 뭐, 예. 뭐 보고 있는데 심평은 없더라고. 근데 이 정말 친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써준다든지 그거 왜 써줍니까? 그럼 뭐 정유라 같은 애들 써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유라가 뭐 떠드는 거를 써주는 거나 그런 것들이 매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로 생산해서 마치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노출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세뇌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아 진짜 내가 이상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잘못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오해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련 기사들 유튜브 또 극우 유튜브나 뭐 극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윤석열을 편드는 듯한 것들이 나오면 예. 아 이런 거 보구나라고 되거든요. 댓글창에도 있네요. 그란트푸스님께서 마이크를 진짜 이상한 곳에 들이대고 있다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웨일님은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왜 기사화하는지 봉수대 계속 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극우 유튜브와 또 특정 정당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연결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오래 취재를 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보도를 하셔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 좀 칼같이 끊고 뭘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 아까 우리 봉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번에 뭐 여론조사 뭐 40%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믿죠.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걸 갖고 그쪽들의 이제 카톡방이나 단톡방이나 올려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지 계속. 예? 아니 믿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무슨 뭐 평론인가 뭐 이사 이름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여론조사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죠. 근데 예. 그런 거를 이제 극우 유튜버들도 단톡방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론전을 계속 가는 게 있죠. 어디 거였지? 뉴데일리였나요? 데일리 아니었나? 계속 그런 밴드웨건 효과 낳는 여론조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 여론조사로 장난을 칠 때 처음에 머니투데이랑 하다가 머니투데이는 사실은 이름만 올려주고 기사만 써주지 돈을 하나도 안 냈는데 머니투데이 하다 문제가 생겨요. 그게 걸려요. 문제가 있다는 게 질문을 이렇게 좀 장난을 쳐가지고 윤석열이 1등 하도록 조종하는 그 언론 공표용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명태균이 처음에는 파트너를 머니투데이로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민주당에서 막 항의를 하고 난리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명태균이 바꿉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꾼 게 뉴데일리였어요. 뉴데일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여러 가지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 바꿔가는데 이 여론조사 진짜 전반은 이참에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영세한 데서 그냥 전화기가 또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런 식이면. 전화선은 그냥 임대해서 돈만 주면 되고 한 번 할 때 그냥 한 4,500이면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 내가지고 마치 이게 굉장히 그 예를 들면 500명에서 1,000명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상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그 계속 지금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난립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데가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4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매우 지지한다가 세부적으로 31%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와 공동으로 해서 윤석열 지지한다 응답 34.3%
나왔다라고 하는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아이 참 힘이 빠지기도 하고 걱정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명수 기자님이 시작할 때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예. 아니 그 내란 그 비상계엄한 거 전 세계에서 다 맞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시점이 올 줄 알았어요. 다행히 민주당에서 구구 유튜버들 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9999. 예. 저는 임기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구구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공부 못한 애들이 꼭 이상한 애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네 이제 임기 5년을 채우려면 구구 유튜버들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얘네들의 문제점을 약점을 구구 유튜버들, 예. 구구 시민단체들 계속 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계속 기사가 나왔죠. 저는 특종이 나왔고 요즘 뭐 야당에서도 보면 구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뭐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뭐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 야당에서 계속 공격해와. 예, 내란 선동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일부 유튜버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요. 국민의힘을 타임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관저에 있는 정강훈이 이를 이용해서 이제 집회 참가한 사람들 한 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용해서 또 오니까 윤석열이 또 튀어나가서 반응 보고 또 그런 논리죠. 근데 이 기자님은 괜찮으세요? 사실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산재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듣고 싶지는 않은데 지나가다가 좀 듣게 되니까 아니 일반 사람들은요 그 동네 주택가거든요 옆에. 예. 윤석열 지금 이제 정강훈이가 있는 이제 그 집회 장소가 그 옆에가 이제 주택가예요. 예, 한남동 그쪽이. 예, 주민 주택가인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김건희 저번에 저한테 개 산책한 거 경호원들이고. 그 편의점. 그 편의점이 거기 있어요. 그 동네를 이렇게 그 새벽 1시에 사람들 안 다니니까 산책한 것 같은데 개 산책 시킨 것 같은데 뭐 일시적인 거라 생각하고요. 예. 뭐 순리대로 가지 않겠나. 힘들지만 우리가 잘 이 상황을 넘길 아니, 것이다. 지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 아니 연설하면 애나 어린이나 진행자나 반이 욕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이신 지나간 거죠?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 듣겠죠. 그 동네 사람들 듣는데 비정상이라 생각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런 발언을 또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우리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봉지욱 기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상으로 또 오지 않을까. 네, 힘이 빠지지만 언론계 마동석이 잘 이 문제를 돌파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경찰이 믿어보겠습니다. 뭐 이번에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봉지욱 기자님한테는 이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엑스맨님이 이준석이 집에 찾아왔다는 썰이 있다는데 뭔가요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김소연 변호사가 뭐 이준석이 자기의 뭐 위기를 느끼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이준석 근데 우리 집에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사실인 건가요? 이준석이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준석 집을 모르는데. 이건 가짜 뉴스다. 이 썰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그 김소연을 고소랑 민형사를 아마 저희 회사 차원에서 합니다. 뉴스타파에서요? 김소연 이분도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비정상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준석에 대한 미움은 있는 건 같은데 상대방을 비판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정보나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김소연 변호사 저를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요? 뭐 협박 뭐 어쩌고 혐의가 한 4개더라고요.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게 올해 초에. 옛날에 뭐 관련했던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김소연 변호사는 반대로 치면 무고죄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바빠서 이런 거 대응을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민사까지 해서 아마 5천이든 1억이든 해서 버르장머리 한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린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내가 게 한 번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체증이 돼 있다는 것이고 뭐 제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김소연에 대한 제보도 안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저도 그분도 나름대로 애도 키우시고 보니까 제가 전에 그 예전에 사무장 갈 때 아버님이 사무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과일도 깎아주시고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말았는데 도가 지나치면 저는 저한테 한번 걸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네, 강하고 네. 조곤조곤 하지만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즘 또 구구화돼 있습니다. 그냥. 아, 저도 만나봤지 왜 않습니까? 이렇게 구구가 많은 그러니까 것처럼 그런 무리들하고 보이죠? 다니니까 네. 그게 과대 대표되는 거죠, 이 기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적지만 네, 우리가 네. 과도하게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믿으면 되겠죠. 네. 예, 이게 참 여러모로 이게 크게 보이니까 상황에 대한 불안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동석께서 걱정 없이 좀 우리가 구불구불하고 거칠게 이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통과할 것이다. 그래요. 예. 그 너무 이제 야당에서 계속 국민의힘이나 이게 일방적으로 때렸잖아요. 예, 이제 그 타임을 좀 기다렸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또라이 짓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언론들이 좀 써주고 있는 거고 올리고시트는 갈 거다. 근데 마동석 이렇게 부드러워. 아니 난 이게 마동석 가서 막 아니 오늘 보니까 때려 부수고 진실의 방으로 그건 내가 윤석열이 기자님 내가 그래도 처음으로 노래- 웃으시네요 아니 오늘. 예. 뭐죠? 이번에 경찰이 예. 이제 투입되잖아요. 예.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명수 윤석열 체포해 그러면 앞장서신 건가요? 내가 누구에게 그러는 이제 임무를 준다며 예. 나 가가지고 윤석열이 내보다 등치 좋잖아요. 네, 대지니까 그냥 옆구리 하나 탁 때려가지고 체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 사법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까지도 전하시는 마동석이가 상황입니다. 옆구리 싸움 잘하셨습니다. 네. 어떻게든 다음에 모실 때는 조금 더 이제 희망찬 뉴스로 그래서 이 상황이 정리되어가지고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김 여사 관련된 다른 특종 소식으로 네.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보니까 다 패널들마다 다 보니까 좀 그래요. 다운돼 근데 있죠. 다운돼 다운돼 있는데 있어요. 이제 잠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쌓아놓은 것들을 보세요. 예, 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갈 거다. 1979년 10월 26일에 요즘에 뭐 하얼빈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것도 봤는데 191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예. 그로부터 이제 60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총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살인이라고도 하고 거사라고도 하고 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생각했고 지금 윤석열이 하는 모든 롤모델은 박정희 전두환 모델인데 특히 이번 내란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박정희 5.16 모델이랑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한국은행 가고 이런 것들도 박정희 때 이미 다 그 은행을 장악하고 인출을 금지시키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되고 했던 거예요. 따라했던 건데 저는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재규가 진짜 오죽하면 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공감이 돼요. 공감이. 김재규가 재판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을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3, 4년, 4, 5년 이미 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거사를 생각했는데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날 오늘이 마침 거사를 실행할 수 있는 당일이어서 부하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총을 쏘기 1시간 전에 지시를 했고 실탄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 궁정동의 경비원, 그 중정의 말단 직원들까지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담을 하면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중정의 궁정동의 경비원들 같이 사형당한 경비원들이 법정에서 김재규 부장을 한 명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법정에서 어차피 나 사형 당할 건데 할 말 안 하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면서 없는 말 같이 지어내고 수사에 협조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김계원 비서실장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2심에서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단의 궁정동 경비원들은 그 중정부장과 이렇게 말 한마디 섞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식을 같이 했을까라고 보면 박정희의 독재는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들이 계속 그 김재규 부장의 법정 증언을 듣잖아요. 예.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감명스럽고 와 이거는 일각에서는 뭐 김재규가 뭐 저 죽게 생겼으니까 지어냈다 멋있게 죽으려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갑자기 지어낼 수 있는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부하들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도 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독재를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윤석열과 다르게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함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쟤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럼 또 거기를 가지고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야 김재규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그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실은 김재규이거나 그때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돼야 되는데 박종준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차지철이 될 것이냐 김재규가 될 것이냐 윤석열을 총으로 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 집행을 막을 것이냐 협조할 것이냐 이것만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차지철이 되기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윤석열은 내란 수괴범이고요. 네, 저기 내란 수괴범은 무기징역의 사형입니다. 네. 순리대로 될 겁니다. 예, 그란트푸스님이 희한하게 사람 힐링시키는 화법을 쓴다고 이명수 기자님이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분 덕분에 오늘 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고 위로받았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